평생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배웠던 일본 엘리트가 서울의 한 연구센터에서 마주한 현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간 그녀가 동료들에게 보고한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 엘리트의 놀라운 한국 체험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근무하는 29살 정책연구원 미유키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었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라며 저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셨죠. 하지만 요즘 일본의 상황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부터 전자산업까지 모든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도요타와 소니 같은 대기업들이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는 뉴스도 나왔죠. 저는 경제산업성에서 바로 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어제도 부서 회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습니다. 부장님은 책상을 내리치며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냐고 소리쳤고 선배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정책 분석가 사토시가 무심코 한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실은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매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던데요. 우리도 한번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이라니.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를 배우자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사토시의 제안을 무시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일본보다 열등하다고 배워왔으니까요. 지금 당장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일본이 한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코를 벌름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한국이 뭐가 좋다고. 우리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인데 배울 게 있겠느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유키 너는 도쿄대를 나온 엘리트야. 그런 나라를 본받자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말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도체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부서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무슨 일인지 걱정하며 문을 두드렸죠. 혹시 어제 회의에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어서 말이에요. 미유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아시아 디지털 혁신 포럼이 개최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당신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울, 한국, 제가 왜 그곳에 가야 하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하나요? 다른 사람이. 부장님은 제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유키 씨가 우리 부서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고 게다가 당신의 연구 주제와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시아 전역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일단 접어두고 국가를 위해 이 임무를 수행해 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문득 한국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과연 한국의 디지털 정책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런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날씨와 환율 정도만 확인했을 뿐. 한국의 문화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본보다 나을 리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겼죠.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아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되뇌이면서 한국에서의 일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맞이하게 될 놀라운 현실은 저의 모든 편견과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릴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시고 긴 방송이 들리자 저는 깜빡 조는 중이었던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이 출장에 나선 터라 비행기에서 내리는 발걸음도 무거웠죠. 빨리 끝내고 귀국하자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국가인가요?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했으며 모든 시설이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도쿄 나리타 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져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로봇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잘 오셨습니다, 미유키 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팀장 박지현입니다. 현지 담당자인 박지현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또래로 보이는 박지현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박지현 씨의 세련된 모습과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공항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감상이 튀어나왔어요. 박지현 씨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예요. 매년 국제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솔직히 일본 사람으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박지현 씨의 안내로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기차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와이파이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 어디를 가나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그리고 활기찬 도시의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일본의 도쿄도 물론 발전된 도시지만 서울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부터 포럼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혹시 들러보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박지현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궁금해요. 연구센터 같은 곳에 가볼 수 있을까요? 박지현 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웃었어요. 물론이죠. 호텔 체크인 후에 판교 테크노밸리 스마트시티 연구센터로 모시겠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어요.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연구센터 안은 활기가 넘쳤고 전시 공간마다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특히 반도체 전시관에 가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다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인가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박지현 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거의 없어요. 다양한 종류와 성능의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죠. 저는 전시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기술 설명서를 확인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안정적인 공급망이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연구원이 우리를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느낌이었죠. 평생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이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니요. 미유키 씨, 괜찮으세요? 박지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일본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된 걸까요? 연구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박지현 씨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반도체 공급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박지현 씨는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디지털 정책과 민간 기업의 혁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하루 만에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 우월주의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저는 오늘 있을 아시아 디지털 혁신 포럼을 준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포럼이 열리는 호텔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아시아 각국에서 온 디지털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보였지만 한국 대표단이 가장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였죠. 미유키 씨, 오늘 첫 번째 세션은 각국의 디지털 전환 시스템에 관한 발표예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이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입니다. 박지현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별 기대 없이 참석했지만 어제 경험으로 인해 한국의 발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포럼이 시작되고 한국 차관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발표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제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K-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했어요. 한국은
반도체 자급률 100%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관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발표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은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디지털 기술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디지털 생태계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제 옆에 앉은 일본 경제산업성 선배는 한숨을 쉬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평생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는 믿음 속에 살아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한국의 기술연구원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대해 발표했는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그들의 제조 시스템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드론으로 생산 라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생산 일정을 예측하며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기술 덕분에 우리는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최대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제조업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그 문제를 기술로 해결했다니요. 게다가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히 생산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박지현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유키 씨, 발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충격적이에요. 사실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박지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방문해 보실래요?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일본이 이렇게 뒤처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오늘의 여정이 기대되더라고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박지현 씨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유키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기흥까지는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는 깔끔한 승합차에 올라타서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산업단지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깔끔한 도시계획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저기가 바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입니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넓은 산업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외관부터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공장이 아니라 마치 첨단 연구소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박지현 씨의 안내로 우리는 먼저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 가득 설치되어 있었고 각 화면에는 공장의 모든 구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온도, 습도, 생산량, 품질 관리 등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인공지능이 생산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해주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제조업이 아니라 정밀 과학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다음으로 우리는 실제 생산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드넓은 클린룸 안에는 완벽하게 관리된 반도체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로봇들이 제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작업까지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 로봇들은 불량품이나 이상 징후를 초기에 발견해 즉시 대처합니다. 덕분에 폐기물은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제조업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기술이 단순히 연구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실용화되어 한국 전역의 공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박지연 씨는 저를 근처 마을의 한 가정집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스마트 팩토리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이 교수님의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신 손님이군요. 점심 드시고 가세요. 할아버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셨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학을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때는 일본의 기술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다고 하셨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요. 제가 젊었을 땐 일본을 배우려고 갔는데 지금은 우리 손자가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니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묘하게 아파왔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고향 생각이 절로 나는 따뜻한 밥과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많이 드세요. 모두 우리 마을에서 기른 유기농 작물들이랍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음식을 권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의 깊고 구수한 맛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일본의 된장국과는 확연히 다른 풍미였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이 된장은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3년간 숙성시킨 전통 된장이죠. 맛이 좋지요?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저를 마당으로 안내하셨어요. 작은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죠. 미유키 씨, 한국이 발전한 비결이 뭐냐고요? 그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이에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과거에 심각한 기술 격차를 겪었고 그것이 국가적 위기감이 되어 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다고 해요. 정부는 기술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젊은 세대들이 공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정책을 마련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각국의 좋은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우리만의 혁신을 더했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현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일본은 너무 자만에 빠져 세계의 변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일본이 최고라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이나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질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할아버지는 제 솔직한 고백에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웃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제 당신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으니 돌아가서 그 진실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니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느껴졌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박지현 씨에게 물었어요. 박지현 씨는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지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존경할 만한 나라예요. 문화적 전통과 세심함, 장인 정신 같은 건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죠. 단지 서로가 서로에게 더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지현 씨는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더라고요. 그것은 한국에서 생산된 최고급 반도체 샘플과 기술 자료였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한 최신 메모리 반도체예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연구에 참고하시라고요. 한국의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그 선물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곱씹었어요. 인천공항을 떠나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동안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경제산업성에서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부정의 반응이 있었지만 점차 동료들의 표정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유키 씨, 당신의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솔직하고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날 이후 우리 부서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국과 일본 디지털 협력 프로젝트가 제안되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답니다. 지금도 저는 박지현 씨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경제산업성의 엘리트 연구원 미유키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라며 거부감을 보이던 도쿄대 출신 정책연구원이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기술과 따뜻한 정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이제는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일본에 소개하고 양국 협력 프로젝트를 이끌며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한국 응원자가 된 미유키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